신축은 보통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시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이니까 가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선순위 근저당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라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하면은 네.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사건을 일정 부분 이상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경력이 몇 년 이상 있어야 되는 이런 조건들을 충족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면 거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전문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분쟁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조합원들 입주권 관련해서도 분쟁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하긴, 네.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문가가 보더라도 법이 완전 누더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권을 받으려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네. 이제 못 받는다라는 통보를 받으시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굉장히 큰 돈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사업 인허가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분쟁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또 이제 한 땀 한 땀 또 해결하면서 또 이제 소송 진행도 하고 복잡한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이신데 또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이제 우선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 전세 사기부터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이것도 사실 뭐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뭐 피해 입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세를 얻을 분들한테 좀 예방 차원에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전세 사기를 이제 피하려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막 빌라나 아예 오피스텔은 안 들어가겠다 이런 네. 생각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전세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전세 사기 피할 수 있는 어떤 체크리스트나 뭐 꼭 체크해야 될 어떤 부분 같은 거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전세 제도가 존재하는 한 전세 사기를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월세나 반전세 형태로 돌리시게 되면은 매달 이제 또 부담이 되시잖아요. 이제 소득 자체가. 근데 이제 최대한 또 그 많이 알아보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전세 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전세가가 어느 정도 이제 집값 시세의 몇 % 비율을 차지하냐일 것 같은데 네. 이제 기존의 전세 사기가 이루어졌던 이제 그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세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3억에 육박한 금액으로 전세금을 책정해서 들어가신 사례들이 많거든요. 네. 이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낙찰가 자체가. 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뭐 줄어들거나 없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거는 사실 그 아파트랑 다르게 동일한 매물들이 여러 개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를 좀 찾기가 어려워서 실제 이게 실거래가 얼마인지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최대한 발품을 파셔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뭐 대출을 받을 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져보셔서 이제 시세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한 70% 넘는다라고 하면은 보통 깡통 전세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도 좀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의 전세 보증금이 책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도 좀 낙찰을 받을 금액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의 어떤 뭐 근저당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설정이 돼 있으면 나보다 이제 먼저 그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기 전에 설정이 된 근저당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이런 돈들이 먼저 배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내가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약하는 날 바로 떼셔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또 해보셔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종부세 체납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금이 체납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경매 절차로 넘어가면은 당해세라고 해서 먼저 빠져나갈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안전한 매물을 좀 선별을 하셔야겠죠. 근데 당해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보다 먼저 이제 발생한 당해세는 이제 선순위 배당이 되는데 뭐 동시나 또 후순위에 이제 당해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보증금 먼저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확인을 하셔서 계약 당시에 이제 요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에게 뭐 체납세금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뭐 그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볼 수 있게 되기는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셔서 보셔야겠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이제 예방책이 맞는데 네. 가장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그 빌라 시세를 알아보라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분들이 보통 전세 사기에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뭐 단순화한다거나 좀 어떤 쉽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 뭐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어플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는 한데 이것도 감정 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명확하게 객관적 시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유사한 뭐 연식의 뭐 유사한 평형의 빌라들이 얼마 이제 나와 있는지 좀 발품을 파셔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 시세 같은 것들이 허위 실거래가 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왜곡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입장에서 이 빌라의 객관적인 시세를 아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죠. 네. 네,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전세 시세가 또 얼마인지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게 애매하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월세 가는 게 속 편할까요? 그게 편하실 수도 있죠. 사실은 월세라는 거는 보증금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최우선 변제금 정도로 이제 정하시기 때문에 경매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변제를 또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전세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현금으로 전세 보증금 마련하시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출 받아서 하시기 때문에 뭐 이자 정도만 내면은 이제 이자라는 게 월세보다 훨씬 저렴할 수가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떤 위험에 대한 그 지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세를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이제 남의 집을 빌려서 살면서 거기에 따라 이제 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은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하죠.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가장 이제 아마 초보자분들이 들으면 겁나는 게 경매 넘어가면 뭐 돈 받아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데 사실 전세 사기라는 게 막 지금 경매로 막 넘어가서 결국에 뭐 돈을 잃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가다 보니까 더 겁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경매까지 안 가고 그 전에 돈 받으면 제일 좋으니까 뭐 네. 보증보험 뭐 이런 거 네. 들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또 무조건 뭐 믿고 있으면 또 안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건가요? 이 보증보험 가입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기는 해요. 이게 네. 임대차 계약 체결하실 때 이제 특이하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에 최대한 임대인이 협조를 하고 만약에 이게 가입이 안 되면은 임대차 계약 없던 걸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으시고 이제 계약금 넣으시는 게 좋고 이 보증보험 가입은 내가 이제 계약하는 매물에 따라서 보장 범위도 다르고 또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미리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라거나 뭐 이런 경우엔 가입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내 임대차 보증금 100% 그 보장이 가능했는데 이게 전세 사기 문제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 계약할 때 어떤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임차인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좀 높이기 위해서 지금은 한 90%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어쨌든 10%는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서 내가 돈을 못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증보험에서 90%만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10%는 또 이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가입이 되면은 좀 안전한 매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이 거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쨌든 보증보험도 사고율을 따지는 회사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위험한 매물로 보시고 웬만하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내가 시세를 좀 알아내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신이 없으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으로 거기를 뭐 특약을 좀 넣어가지고 그걸 뭐 안 되면은 뭐 계약이 다시 파기되는 식의 어떤 특약으로 걸면 그나마 좀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등기부등본 얘기도 좀 하셨는데 등기부등본 잘 보고 샀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돈을 뭐 사기당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좀 있거든요. 네. 이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요? 일단은 등기부 등본에 공시되는 권리와 공시되지 않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금 같은 것들은 뭐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가 체납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등기부상에 이제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미리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은 거기 이제 가구별로 임차인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임차인들의 확정일자 받은 그 임대차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등기부 등본에 공시가 안 되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 별개로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렇게 공시가 안 되는 권리들에 대해서는 등기부 등본을 아무리 잘 확인하셔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 등기부 등본을 계약하면서 바로 떼어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아주 예전에 떼어보신 등기부 등본이어서 그 사이에 뭐 권리관계가 변동이 됐다거나 그리고 계약할 때 떼봤는데 또 잔금할 때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잔금하기 전에 뭔가 선순위
근저당이 잡혀버렸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등기부등본 좀 떼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 중에 좀 많은 케이스가 잔금일에 아예 그 임대인을 바꿔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네. 그렇게 해서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등기부등본 그날 떼보시고 잔금하는 날 이제 거래를 하시더라도 그 이후에 이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는 건 이제 수시로 확인하시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았는데 계약을 하신 이후에도 좀 이제 안전하게 좀 조치를 하시려면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떼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냥 아주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월세 살라고 하는 게 이런 거 하는 그 노력과 이런 고생을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월세 뭐 5만 원, 10만 원 좀 더 내더라도 차라리 속 편하게 사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전세가 또 이제 저렴한 전세들은 또 정책 자금 같은 거 이자가 또 워낙 그렇죠. 싸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돈 좀 아껴볼까 하다가 또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다가구 얘기하셨는데 다가구에 다른 집들의 전세가 얼마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알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보통 이제 확인해서 알려주는데 이게 얼마 전에 이게 공인중개사가 이걸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많았는데 이거 모르고 계약하셔가지고 이제 임대차 보증금 못 돌려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그 책임을 지는 그런 판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가 계속 되니까 이게 사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이라는 걸 보시면 여기에 지금 임차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제 임대인이 안 떼주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를 안 해주거나 보통 이제 안 떼어주기 때문에 아실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보통 거래를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법이 바뀌어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면은 임차인이 그냥 일방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명이 사는지는 알지만 얼마에 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태죠. 그러다 보면 참 이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전세 얻고 할 때 이걸 중개사가 좀 잘 확인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이 중개사가 어떤 책임지는 범위 뭐 이게 좀 그 법적으로 뭐 어디까지 되는 건가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 전액은 결코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과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손해배상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통 한 40% 정도 임대차 보증금에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좀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공제증서나 이런 거 받으시면은 뭐 이걸로 이제 내 그 보증금이 다 그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가 1년에 이제 10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끼쳤는데 공제보험 증서 1억에 가입됐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이제 1억 정도만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는 구조기 때문에 내 채권만을 담보하기 위한 공제증서가 아니다라는 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니까 뭐 피해자가 100명이면은 1억 공제증서로 한 1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받는 거고 이런 거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잘 알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이제 또 변호사님이시니까 좀 여쭤보면 이런 전세 사기 관련해 가지고 어떤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어떤 사례 같은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 사기 특별법이 나오면서 이제 전세 그 사기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 관계들이 좀 특정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걸로 이제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강남 지역이나 이런 데들도 뭐 나홀로 아파트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는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전세 그 보증금을 뭐 몇 억씩 내고 들어가셨는데 이게 소유 관계가 좀 불분명해져서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신다거나 뭐 이런 사례들이 꽤 많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 권리가 어떤 부분들이 또 보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는 비중은 좀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게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려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보증보험 가입률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있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재산에 가까운 금액이잖아요. 이런 금액들을 잘 모르는 임대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임대인에게 맡기면서도 이런 그 권리관계나 뭐 법적인 어떤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임차인 스스로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스스로 공부를 하시고 뭐 이럴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그 전세 사기 특별법 그 대상자로 수혜를 받는 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보증금 한도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보증금이
한 5억 원 정도까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저리로 뭐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거나 뭐 경매가 넘어가면 우선 낙찰을 좀 받으실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보증금 한도가 좀 낮죠. 네, 보증금 한도가 좀 낮고 그 외에도 이제 사기라는 거는 이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은 다 이제 전세 사기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부터 임대차 보증금 안 돌려줄 이제 고의를 갖고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특별법의 수혜를 보는 경우는 사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 뭐 이런 경우라던가 좀 특별하게 구제가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 아주 일부만 또 이제 적용을 받으시는 거죠. 경매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이제 벌써 사람들은 이제 나는 전입 신고도 잘 모르는 사람이 뭐 경매 얘기하면 뭐지 엄청 겁부터 나니까 네. 이거 하면 경매 당하면 뭐 돈 다 날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또 경매하면 또 돈을 한 몇 년 동안 못 받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우선 경매를 당하면 뭐 내가 돈을 다 돌려받는다는 경우로 뭐 가정했을 때 한 얼마 정도 기간이 좀 걸리나요? 그래서. 경매가 이렇게 저희도 이제 경매 관련해서 뭐 사건들을 좀 해보면은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냐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그 뭐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 가지고 반환 청구 소송까지 한다라고 하면 2, 3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매만도 한 1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죠. 네. 그러면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다가 이제 시간적인 스트레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이제 아까 말한 보증보험을 뭐 확실하게 드시든지 아니면 애매하면은 아예 그냥 차라리 월세를 가든지 뭐 이런 식의 단순화해서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게 나으시죠. 그리고 또 전세 사기가 좀 신축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보통 뭐 신축을 좀 선호하면 전세 사기에 좀 노출이 더 심하게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일단은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시세를 알기가 더 어려워요. 구축에 비해서.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몇 번 거래가 됐던 흔적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시세를 어느 정도 알아볼 수는 있는데 신축 같은 경우에는 더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일단은. 네. 그리고 이제 신축은 보통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시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축이니까 가서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선순위 근저당이 있어도 괜찮겠지라고 하고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빌라를 가다 보면 보통 아파트는 좀 구축이어도 괜찮지만 아 내가 그래도 빌라 가는데 신축 살아야지 막 이런 생각으로 가셨다가 이제 보통 이렇게 당하는 분들도 많아서 네, 그럼 많으시죠. 가능하면 신축을 좀 피하는 게 좋을까요?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 전세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거나 그리고 이제 근저당 선순위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구축에 비해서는 더 체크해 볼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아직도 전세 사기가 뭐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이 알고 공부 많이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좀 거래가 많이 안 되지만 이제 뭐 빌라를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전세 살 바에는 그냥 내가 매수하겠다 해서 뭐 네. 오피스텔 사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 매수할 때 뭐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어떤 뭐 법적인 뭐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매수하실 때 등기부등본 잘 보셔야겠죠. 그래서 등기부등본 잘 보셔가지고 이제 근저당이나 뭐 가압류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다라고 하면은 잔금과 동시에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매수하실 때 사실 그렇게 특별히 주의하실 건 없어요. 근데 다만 뭐 이런 것들이 또 그 매매 가격이라던가 그리고 또 뭐 등기부등본상의 권리라던가 이런 것들만 좀 잘 체크하고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매수가 차라리 전세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안전하죠. 편할 수가 있다. 네, 그러실 수 어차피 있죠. 소유권을 또 이제 바꾸는 거기 네. 때문에. 제가 이제 진행한 사례를 보면은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거죠. 이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신 건데 이 경우에 이제 그 경매에 넘어가면은 낙찰이 안 되거나 낙찰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를 못하시니까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이 집을 떠안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 값에 떠안으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저렴하게 매수하시는 뭐 임대차 보증금과 이제 매매 금액을 상계 처리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싼 값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서 조금 뭐 경기가 좋아지면은 거기에 일부 시세 차익을 붙여서 되파신 경우들도 있고 또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원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그러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네.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 집을 이제 부랴부랴 이제 매수를 하는 걸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냥 바로 되파시더라고요. 한 3천만 원 다운시켜가지고 그래서 한 3천만 원 정도 손해 보시는 걸로 해서 네. 그렇게 이제 그 상환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전세 사기의 어떤 무서움이 그냥 나는 그냥 전세 살러 들어갔다가 어느 순간 내가 집주인
집주인 되는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매매가가 이제 전세가보다 더 막 내려가거나 하면서 경매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네. 낙찰받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집주인이 되고 갑자기 또 청약 점수 막 다 날아가고 맞아요. 막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전세에 대해서 너무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접근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